시간에 우리 토끼전 전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토끼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화 되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2016년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37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정확히 잘만 이해한다면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선지의 내용을 미리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8번 문제도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미음까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풀어주면 정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선지를 미리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즉 문제에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감상하라고 방향을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는 보기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지문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문제 전체에 접근하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미리 한번 볼게요.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의 서사의 기초로 한다. 지혜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번 시간에 토끼전 전체적인 내용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소설에는 갈등 구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드러난다. 그래서 자라가 토끼를 수궁에 데려가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 드러나고 수궁으로 갔던 토끼가 용왕에게 나는 간이 없다. 그래서 육지로 한번 돌아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대화에 나름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혜의 대결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나만의 어떤 논리로 설득하거나 공격하고 나름대로 반박하고 하는 공박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겠구나라고 이 보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말하기 방식을 보면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 이 말하기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며 내가 더 좀 우월한 위치에 가려고 하며 불리하고 나에게 좀 안 좋은 국면에서는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시된 거 있죠. 상대가 모르거나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대화를 이끄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불리할 때는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결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화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신세 자라팔자 이안이 불쌍한가 라고 얘기하죠. 일단 기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도 할 건데요. 표현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흥부전을 배울 때 봤던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요.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음보의 율격으로 끊어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다 보니까 처음에 판소리로 연상되면서 느껴졌던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가락, 율격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율격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라가 용왕을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왔는데 하필이면 육지로 왔을 때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끼의 간도 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나의 충성이 부족해서 이런가,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객사, 그러니까 내가 낯선 곳에 와서 그냥 죽는 신세가 이놈의 자라팔자구나. 아이고 내가 이한이 불쌍한가. 이한이 불쌍한가라고 묻지만 이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난 정말 불쌍해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난 정말 불쌍하고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용왕의 경우 병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까운 거지만 병이 드는 과정 자체가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이 왕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나의 충성심을 운운하고 그를 살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라를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충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맹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피지배층들은 당시에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그런 왕을 응원하면서 막 충성을 다 바치지 못해서 그걸 한탄한단 말이야. 이런 한심한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지배층이나 양관층 같은 경우에는 막 응원하면서 봤을 거예요. 아 이런 충성스러운 자가 다 있나 막 이러면서 감탄도 했었겠죠. 어쨌든 이 기억 부분에서 이제 자기를 막 한탄하면서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주오 에고 서른지고 라고 하면서 하늘이 감동하셔서 이 앞에 있는 호랑이를 좀 제발 죽여줬으면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게 맨 앞에 자라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까지 봤을 때 기억과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38번의 1번이 될 텐데요. 38번의 1번에 보면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꾸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일단 표현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꾸가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줘야겠죠. 유사한 어구, 막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하면서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대꾸가 드러나는가 라고 본다면 이 대꾸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 이런 걸 가진 어구가 짝지어져서 드러나는 거죠. 이런 어구를 짝지어 표현하는 것. 흔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놓일 때 우리가 그냥 대응되는 구가 나타난다 해서 대꾸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비슷한 느낌의 어구가 2개 이상 짝지어서 나란히 놓인 것, 이런 거 이제 대꾸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봤을 때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어구가 짝지어져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대꾸의 표현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 내가 이렇게 그냥 충성을 다 바치지 못하고 죽는 것인가 하는 그 심경도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1번의 기억과 관련된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되지 않겠죠.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하늘이 감동해서 이 눈앞에 있는 백호를 좀 죽여달라 얘기하죠. 하늘이 죽여주지 않는 한 나는 꼼짝없이 이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거나 하는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의 우위 측면에서 호랑이와 자라가 있다면 호랑이가 자라보다 훨씬 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늘이라도 나서서 나를 좀 살려줬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슬피우니 호랑이가 듣고 아니 호랑이 앞에서 용감무쌍하게 막 하늘이시여 백호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라가.
그랬더니 이제 호랑이가 막 역정을 내면서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이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라가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말리 밖에 나와 수궁에 살던 이 자라가 지금 육지로 나온 거잖아요. 말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즉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이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어차피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금 용감무쌍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누가 그러냐면 호랑이가 라는 거겠죠. 네, 한번 고깃값이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라라고 하는 인물이 호랑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겠죠. 아까 39번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서로 지혜의 대결을 벌일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사용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내용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라는 존재는 아무거나 다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깃값이나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비장하게 나름의 꾀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자라가 얘기하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라고 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해요.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궁 세계에 살던 자라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호랑이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근본을 네가 알아?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랑이 앞턱을 냅다 깨물면서 메어 달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겠죠. 해고 놔라. 아니 먹을게. 아니 먹으마. 라고 얘기해요. 약간 조금 쫄았나 봐요. 그래서 자라가 놓고 나앉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서 염려 없이 기세를 보입니다. 자라의 경우는요, 거북이랑 다르게 거북이도 이 몸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다가 목을 길게 빼기도 하는데요. 자라의 경우는 목이 조금 더 길어요. 지금 뭐 자료 사진이 없지만 사진을 만약에 이제 찾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라라고 했을 때 목을 진짜 길게 빼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을 진짜 길게 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치 이 목 뺀 부분이 뱀과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료 사진들을 보면. 어쨌든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서 염려 없이 내가 막 쫄거나 겁을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 이런 기세를 보이니까 호랑이가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에 방망이 총 나온다. 기다란 방망이, 누군가를 후드려 팰 수 있는 그런 방망이 같은 모습을 떠올렸나 봐요. 즉 호랑이는 일찍이 이런 자라와 같은 존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섭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만치 물러 앉으니 자라가 호랑이가 이렇게 겁내하는 낌새를 알고 약간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네가 날 알아? 라고 얘기하죠. 즉 자라의 경우는 호랑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상대는 호랑이인데 호랑이인 상대는 자라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속이거나 약간 부풀리거나 뻥튀기 하거나 하는 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계산이 섰어요. 그래서 자라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수국충신 간이대부 겸 실랑별주부 별날이라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라는 실제 별주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가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무수히 새겨가며 별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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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날이는 특별히 더 무서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날이 더 무섭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호랑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이미 자라는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이용하게 되는 거죠. 생긴 모양보다는 작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하고 얘기해요. 갑자기 막 찬란하느니 어쩌느니 얘기하면서 이곳에 어찌 나왔는가 막 하고 얘기하면서 이미 약간 자라에게 말려든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힘의 우위 측면에서 원래는
호랑이가 더 센 존재였는데 지금 느낌상 호랑이가 자라를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조금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힘의 우위 측면에서 자라가 호랑이보다 우위가 된 거죠.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어떤 한계라든지 말로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가 나름대로 지혜의 대결에서 이겨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봤을 때 39번 문제에 풀리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1번 선지.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해드렸던 거죠. 호랑이는 별주부, 별나리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뭔가 무섭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별주부 자신의 근본, 자기가 그냥 어떤 신분인지 밝힌 건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그게 모르니까 뭔가 되게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쫄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별주부 자신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 맞죠? 이 호랑이가 별주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2번 선지까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요. 본문에 보면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지 드러낸 거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주부에게 자신의 공략할 빌미를 나중에 결국은 제공하죠. 그래서 자신의 공략할 빌미도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본문 내용을 계속 볼게요. 자라가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무지를 다 들통냈어요. 그래서 자라는 이것을 잘 이용할 거예요. 자라가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일이 된 근본을 알려나? 목이 이렇게 긴 것은 원래 자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이렇게 된 나름의 근본 네가 알아? 호랑이가 당연히 모를 것을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기를 치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견적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좀 알아보세 하고 순진무구하게 이제 호랑이가 얘기하니까 본격적인 거짓말 썰을 펼치는 게 이제 이 다음 부분부터입니다. 니은 부분이요.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수궁이라는 세계가 조금 낡아서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의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가 있지. 그럼 천여 개의 기와를 내가 다 할 만큼 나는 굉장한 존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추녀 끝에 돌아가다가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나오려다 목으로 쩔꺽 내려박혀 목이 일이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병력 장군 앞세우고 뭔가 장군을 또 앞세운다고 하니까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실제 이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뭔가 장군도 앞세우고 청천벽력 할 때 그 병력 같은 거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거고 도로랑이 뭔진 모르겠으나 도로랑 귀신 하면은 그래도 귀신이래 아이고 무서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 사실은 자라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런 걸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당신이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라고 얘기하면서 네 쓸개 나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미 호랑이는 자라를 무섭게 여기고 있는데 더 무섭고 뭔가 미지의 존재, 뭔지 모를 것 같은 그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존재들과 함께 네 쓸개 빼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호랑이는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상대가 잘 모르는 것 이것을 들어서 좀 더 무섭게 겁을 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를 달성하게끔 그래서 어떤 이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영리하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도로랑 귀신 거기 있느냐? 있지도 않은 도로랑 귀신 막 불러요. 도로랑 귀신 거기 있느냐? 빨리 나와봐. 용천검 드는 칼로 여기 있는 호랑이 배를 갈라라. 도로랑 하고 막 불러요. 이런 부분에서 호랑이가 굉장히 겁을 먹겠죠.
사실 도로랑이라는 존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겁을 살짝 먹은 존재에게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 봤을 때 니은과 관련된 거 38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38번에 2번에 보면 으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으태어,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낸 말들을 우리가 으태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 뭐 뚝이라고 한다든지 빙빙 또는 뭐 쩔꺽 내려박혀 하는 뭐 쩔꺽 이런 말들을 쭉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으태어예요. 그래서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실제 그 대상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마치 궁궐을 만들면서 기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했는지 그 장면을 상상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막 도로랑 하고 막 불러요. 도로랑 귀신을. 실제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 막 호랑이에게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물똥을 와락 싸고 너무 겁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싸움의 패군한 그러니까 전장에서 지은 위왕 조조가 정욱을 따라서 도망하듯 북풍의 구름이 닿듯 그게 막 구름이 빨리 가듯 편전사에 달아나듯 외물 조총 철환 닿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수루수루 달아났대요. 호랑이가 이렇게 달아나는 건데 굉장히 긴박하게 자라가 너무 무서워서 달아나는 모습을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호랑이가 달아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다양한 표현을 열거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이 중에서 해석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것들, 초나라라든지 적벽강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조조나 정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것은 중국의 옛 이야기, 즉 이런 걸 고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배층들에게 익숙한, 양반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것 외에는 북풍의 구름 닿듯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서민들이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혼재해서 사용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토끼전이 양반과 서민들의 언어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중적인 언어의 이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디귿 부분에서 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호랑이가 엄청 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조금 해학적으로도 잘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나고는 호랑이가 만첩청산 바위 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재주 아니었던데 내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나의 재주가 아니었으면 이 도로랑 귀신을 피할 수 있었겠어?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쫄아서 사실은 도로랑 귀신 없잖아요. 근데 자라의 어떤 꾀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우스꽝스럽게 도망가는 모습 호랑이의 그동안의 권위의 어떤 모습에 기대어서 보자면 그 카리스마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막 물똥까지 싸지르면서 도망을 가놓고는 아이고 내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 재주 아니었으면 피할 수 있었겠어? 내 재주 덕분이야 하면서 괜히 좀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시조를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사설 시조 중에서 두텁이 파리를 물고 라고 하는 사설 시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두텁이
두꺼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지닌 존재고 파리가 약한 존재인데 파리를 막 이렇게 뭐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인 커다란 새를 만나게 돼요. 매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나서는 헐레벌떡 도망가 놓고서는 자기가 다 도망가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아이고 민첩한 나이기의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어 라고 하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려다가 자기가 또 막 꼼짝없이 당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이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해 놓고는 막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리석은 권력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설시조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사설시조예요. 근데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힘이 있는 존재가 호랑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쉽게 이 자라의 꿰매 넘어가서 속아버리고서는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조금 잘 달리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을걸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속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어리석었거나 한 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잘난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면, 이 부분에서 호랑이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나 아니면 두터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나 굉장히 닮아 있는 면을 보이죠. 궁극적으로 가서 결말 구조까지 가다 보면 용왕이 결국은 굉장히 어리석게 토끼에게 속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도 어리석은 권력자를 풍자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닮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디귿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은 뭘 계속 나열하면서 호랑이가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된 것 38번에 3번 선지 볼게요.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동일 행위는 뭐예요? 호랑이가 도망가는 행위죠. 그것을 다양하게 묘사하죠. 중국의 고사를 이용해서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북풍의 구름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 호랑이 자신은 진짜 도로란 귀신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내가 큰일 날까봐 굉장히 긴박하게 도망을 가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내용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제 도망갔던 호랑이의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생략이 돼요. 중략이 된 이후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한창 일이 춤을 출 때, 갑자기 뭔가 춤을 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호랑이가 춤을 추는 거야, 자라가 춤을 추는 거야 하고 궁금했는데 지금 보면 대장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라고 하면서 토끼라는 자도 등장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중략 앞부분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라가 아직 토끼를 만나지 못하고 토끼를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였는데 중략된 부분 이후 부분에서는 토끼가 나와요. 게다가 수중의 인물인 범치까지 나오면서 대장 범치가 토끼 옆에 섰다가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수군까지 그러니까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고 회유해서 수군까지 데리고 온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중략 줄거리를 주지 않은 채 그냥 심플하게 중략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토끼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너무나 잘 알려졌고 수능에도 그 이전에도 다루어졌었어요. 2016년 이전의 수능에서도 다루어졌었고 모의평가에서도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고전문학 작품은 너희들이 줄거리를 주지 않아도 대략은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그냥 중략이라고 해버린 채 커다란 내용을 뚝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판소리계 소설, 고전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줄거리를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요. 이 중략 부분에서는 이미
토끼가 자기가 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용왕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아이고 그러냐? 그럼 토 선생님 나중에 간을 육지에 가서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하면서 막 온갖 비위를 맞추면서 막 잔치까지 벌이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잔치를 막 벌이는 그 상황에서 토끼가 막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는 주체는 토끼예요. 토끼가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이 수궁세계에 있는 다른 신하 중에 한 명인 범치가 토끼 옆에 서 있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촐랑촐랑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춤을 격하게 춘다 한들 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촐랑촐랑거림이 겉으로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범치는 사실 토끼의 말을 믿지 않았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너 지금 춤추는데 간이 촐랑촐랑 하는 것 같은데? 너 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토끼도 이게 들통나는 건가? 해서 깜짝 놀라서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내가 물똥이 들어서 촐랑거리는 걸 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불싸. 내가 낌새를 잘 보아서 용왕이 이제 적당히 이제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와요.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낌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내가 즉시 그냥 육지로 가는 게 낫겠다. 잔치가 즐겁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즐기다가는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은 내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으로 간을 진짜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이리 할 때 별주부도 잔치에 참여했다가 눈을 부릅뜨면서 토끼를 봅니다. 이본에 따라 굉장히 내용이 달라서 우리가 수업 때 같이 읽었던 내용에서는 별주부가 막 토끼를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토끼에게 뭐라고 하는 장면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수능에 출제된 부분에서는 별주부도 끝까지 토끼를 계속 의심하고 있다가 눈을 부릅뜨면서 토끼를 예의주시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토끼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도 범치와 마찬가지로 너의 간이 막 촐랑촐랑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건 분명히 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즉 네가 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39번의 3번 선지예요. 여기 보면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별주부가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뭔가를 말하는 건 맞거든요. 범치가 막 촐랑촐랑 하는 것 같다. 간이 촐랑촐랑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걸 가지고 토끼를 회유한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근접하게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조금 달달한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말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라가 어떻게 말하냐면 눈을 부릅떠서 꾸짖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유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끼와 대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토끼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라 앞에서는 제대로 이제 대처를 못하다가 좀 분한 마음에 잔치가 끝난 후 왕에게 아뢰입니다. 소토,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 소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토끼 자신을 낮추면서 소토라는 말을 쓰네요.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의학서적을 봤대요. 실제로 봤겠어요.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음허화동으로 난 병의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탕이 뭔지 잘 모를까봐 여기서 또 얘기해요.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였으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저의 간을 쓰면 병세가 며칠 안으로 나으리라. 그러니까 자라가 너무 미우니까 자기보다 자라를 먼저 잡아먹으세요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있어 보이게 얘기하죠. 음허화동 같은 어려운 말이 나온다고 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음허화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용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이것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그것을
뭐 치료할 때 자라를 잡아먹으세요 하는 맥락에서 썼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음허화동 하면은 그냥 몸에 음기 같은 것이 허하여, 그러니까 음기가 부족하여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기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이때 토끼의 말이라고 하면 사슴의 말이라 해도 믿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왕의 어리석음 이런 걸 좀 보여줘요. 그래서 어리석은 집의 권력의 모습이 이 용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죠. 어리석은 지배층, 권력층 이런 모습이 보이죠. 말도 안 되는데 그대로 넘어가서 사슴의 말이라고 해도 믿는지라 라고 하면서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간을 막 그냥 넣었다 뺐다 한다는 그 말을 다 그대로 믿는 이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다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조차 잡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별주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나요? 너무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임금을 위해서 다 충성을 바쳤던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39번의 4번 선지예요. 여기 보면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긴다. 원래는 자신의 간을 통해서 임금을 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자기가 의학서적을 봤는데 왕배탕이라고 하여 자라를 요리해서 먹는 것, 약으로서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별주부로 화제를 옮기는 거 맞죠? 그래서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서 자라로 옮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왕이 아이고 그러냐? 그럼 자라를 잡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충성스러운 신하에 대한 나름의 판단까지도 다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 이렇게 말하니까 현이도독 거북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이와 자라는 다른 존재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궁 세계에서 관리 중에 이제 한 명인 것 같아요.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여기서의 선생은 누구겠어요? 임금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토선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토끼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어버려도 상관없다. 즉 여기서의 사냥개라 함은 자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말씀에도 토끼를 잡는 목표를 다 달성했으면 사냥개를 그냥 삶아 먹고 높이 뜬 새도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토끼의 말이 맞아. 즉 여기서도 그냥 자라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자라가 왕을 위해서 왕배탕이 된다면 그게 그래서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잡아먹어도 되겠지만 별주부의 경우는 특별 케이스야. 만리타국에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으니까 오히려 사실은 제후로 봉해주면서 승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죽이게 된다면 이웃나라가 알았을 때 사실 창피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라를 완전히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자라가 나름대로 임금에게 굉장히 좋은 약재가 된다 라고 하면 죽여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요 자라의 경우는 굉장히 임금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자라를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라를 죽이진 말자. 하지만 특별히 권도를 조차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자라를 죽이진 말고 그 아내가 되는 암자라로 대신해서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거북이 뭐야? 이 거북이도 좀 어리석은 존재 같죠.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이걸 무슨 충성스러운 나름의 직원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길 윤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쿵짝이 잘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 자라를 먹기에는 살짝 미안하니까 암자라로 대신해서 다른 자라 잡아먹어요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하면서 왕이 허락해주는 그 말을 합니다. 일단 황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리을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38번에 4번 리을이 나오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고사를 활용하여 여기서의 고사라 함은 작은 따옴표에 인용됐던 부분이 있죠.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기를 삶아먹고 하고 어쩌고 얘기하는 부분이 고사죠. 이걸 통해서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의 화자는 거북이였고요. 거북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4번까지 쭉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답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남아있는 5번일 텐데 나중에 그것은 미음이 나왔을 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왕과 이 거북이가 쿵짝이 잘 맞아서 그럼 자라 대신에 암자라 먹지요 이렇게 그걸 먹으면서 약재로 쓰지요 라고 했을 때 왕이 다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별주부가 천지망극하죠. 내가 이렇게 업적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내 아내가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서 토끼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 공을 높이 사서 나를 죽이진 않지만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생긴 뭐 그런 상황이니까 천지망극합니다. 망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도 끝도 없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별주부는 집에 돌아와서 막 서로 부부가 손을 붙잡고 막 통곡을 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막 통곡을 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아까 토끼 약간 약 올리는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음해를 만나. 토끼가 나를 음해하는 일이 생겼죠. 이걸 만나 무죄한 아무 죄가 없는 부인이 이 지경, 황당한 상황,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왕배탕이 되게 된 상황,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되었거니 천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줄 거야. 천리를 함께 해온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토끼와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가 정성을 다 바친다면 이 토끼가 다시 우리를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주겠지. 그러니까 토끼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별땅을 치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토끼를 부릅니다. 그래서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진짜 토끼에게 지극정성을 바치면서 이제 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주부 부부가 그 아래 마당 아래에 꿇어서 100배 애걸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뭐 이들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토선생 얘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면서 막 부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미음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38번의 5번이죠.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면 서술자가 어떤 장면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평가 이런 걸 내려주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잖아요. 근데 미음 부분에서는 그냥 별땅을 치우고 잔치를 열어서 이 토끼에게 정으로 청하여 이제 앉히고 별주부 내외가 무릎을 꿇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장면 자체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지 인물들의 성격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즉 편집자적 논평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준다. 이거 시각 자체도 없어요. 그냥 장면에서 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동만 묘사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본문의 남은 부분이 아주 조금인데 이 부분을 마저 볼게요.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니까 토끼가 진짜 뭐 기세 등등 하겠죠. 토끼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의하거늘 괴이하고 마음에 안 들고 싫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나를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끝까지 자기 간이 없는 동물인 그런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 하면 무슨 일이며 이렇게 위태한 때에 이르러서야 애걸하는 것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좀 양보해 주거나 봐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자기가 힘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힘의 우위 측면에서 보자면 자라보다 토끼가 더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봤기 때문에 문제의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39번에서 4번까지의 선지를 다 봤는데 5번도 한번 보자면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여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 맞죠?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을 것으로 유인한 것도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하면서 끌어들이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부탁하고 있는 별주부가 더 좀 소심해지고 약한 지위로 이제 더 낮아지게끔 만들죠. 불리하게끔 만들면서 자신의 우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맞아요. 그래서 39번에는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7번으로 보자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선지를 보면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깃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어차피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맞섰던 거 맞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고 결국은 그렇게 맞선 자세를 취함으로써 호랑이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막 도로랑 귀신 부르지를 않나 뭐 병력 장군을 부르질 않나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막 날이라는 말, 별날이라는 말조차 막 무섭게 느끼면서 결국은 호랑이가 도망가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1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내용들이 왜 틀리는지를 살펴볼게요.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호랑이가 별주부를 보면서 막 갑주 같다, 방망이 같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기서의 상대라 함은 호랑이에게 상대가 되는 존재니까 자라일 텐데 자라에게 맞서려는 의지가 생긴 게 아니라 막 무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호랑이가 바위 틈에서 자신의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굉장히 뭐 빨랐기에 망정이지 막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주를 장담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설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 것이 굉장히 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정말 다행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뭐 다시는 자라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심하고 있을 뿐이지 패배를 다시 돌려서 다시 막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설욕을 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토끼가 낌새를 모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지금 보면은 대장 범치가 또 간이 촐랑촐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하면서 의심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나 꼼짝없이 죽겠는데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는 뭐 의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저버릴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불안함,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까지 맞죠.
나 때문에 죽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막 나를 음해하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경솔한 말로써 음해를 만나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인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소. 이런 말은 없어요. 서로 둘 다 살기 위해서 토끼에게 가서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수능 문제에 나왔던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토끼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미처 놓치고 갔던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정확히 다시 살펴보면서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